네, 네. 히트맨 스포츠 크림으로 뭉치고 뻐근한 부위 시원하게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도 뉴스3 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스버거. 바스. 바스. 근데 이게 김프로님 개인적으로 협찬 받으시는 거예요? 김프로님이 내셔야 되는 거를 해주시는 컴스버. 거예요? 아니 무슨 아유, 권 팀장님.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아이고. 개인 돈은 다 했는데. 아, 형님. 여하튼 기자들은 피곤해. 넘어가 그냥. 아, 좋은 지적입니다. 아주. 아, 어제 나한테 연락 왔잖아. 아니. 아니 근데 있어봐. 아, 또 뭐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넘어가. 자, 네, 어젯밤에 포드가 급전환하겠습니다. 아이 포드 웬일이래요? 주가가 12% 넘게 그러니까. 빠졌어요. 왜요? 제가 주가 차트 잠깐 갖고 왔는데 네. 와, 한번 쭉 빠지더니 약간 반등하나 싶다 슬슬슬 내려와가지고 아 저게 12%가 포드가 빠졌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GM을 압도하면서 제일 잘 나가던 자동차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예, 이게 하루에 12%가 빠진 거는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요즘 왜 11년 만에가 이렇게 많아요? 국채금리 11년 만에 최저 최고 뭐. 그러게요. 그 미국이 아무리 그제 가격 제한 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포드가 전날에 장 마감 이후에 부품 문제가 좀 있다. 부품 공급 문제가 좀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냐고 했더니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협력업체들한테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격 협상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협상이 좀 길어지고 네.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 뭐 한 1조 이상 더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발표를 우리 돈으로 했어요. 1조 원. 네, 10억 달러. 네. 10억 달러면 이제 1조가 아니라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1조 4천억이 아, 조심해야 돼. 그러네요.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고수익 차량이라든지 SUV 같은 차량 한 4만에서 4만 5천 대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때 완성을 다 못했대요. 부품 공급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품 물량을 3분기에 못 만들어서 4분기로 넘어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부품이 아직도 그렇게 문제인가? 아, 그러니까 부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데 협력사들이 그거 안 올려주시면 우리 부품 못 보내드리죠. 저쪽이 이렇게 된 배짱이니까.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늦게 받아요. 완성체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착해요. 그래도 일단 물량부터 대놓고서 가격 협상을 하는데 네. 여기는 그 물량 자체가 자기 협상 카드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워낙 원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주겠다. 아니 이제 서양하고 한국하고 비즈니스의 관습이 좀 다른 게 네. 저쪽은 비즈니스이지 비즈니스야. 여기 아주 자연스럽거든. 한국은 거래관계에서 김 사장 우리가 남이가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죠. 광화문 취재. 예.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이 기대치가 한 3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14억에서 17억 달러로 아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30억 달러 정도 이익 날 거라 그러다가 지금 막 약 한 15억 달러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포드만의 문제일까? 그렇겠죠. 아니면 자동차 산업 전반의 문제일까? 아니면 먼저 온 문제일까? 나중에 온 문제일까?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GM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순이익이 40%가 날라갔어요. 어허. 이미. 그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로 한 9만 5천 대를 만들었는데 차량 9만 5천 대를 만들었는데 반도체를 못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게 그 미국의 발표였었거든요. 그러면서 GM도 이제 하반기에 그 차 다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GM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 포드가 맞은 거인지 아니면 포드가 먼저 그러니까 아까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였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면 GM이나 다른 회사들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협상에 관련한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GM이나 스텔란티스가 나중에 맡게 될지 이 부분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M도 한 5% 정도 빠졌고 스텔란티스도 한 3%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자동차 관련한 전망 얘기할 때 이미 단가들은 되게 많이 올려놨고 원자재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익이 나는 구간이 한 분기 정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국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 사람들은 거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할부 금리로 사기 때문에 그렇죠. 차값보다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이 차살 때. 훨씬 그 정도가 심하죠. 팩토리. 예,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차값 올렸냐 내렸냐보다 금리 올렸냐 내렸냐가 그쵸. 차량 판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오는 것이 차량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타이밍이 한 번 올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 자체로 인한 수요 둔화가 오는 타이밍이 한 번 올 거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익단이 벌어지는 한 분기가 한 분기 정도 간 다음에 그 뒤로는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매출 말씀. 증가도 좀 둔화되거나 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이제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포드 주가가 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포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기사 보다 보니까 갭이 우리 또 항상 갭 좋아하잖아요. 갭? 예, 옷 갑, GAP.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될 수 없다면 갑 옷이라도 입겠다 그래가지고 갑 입고 다니는 아, 그 그건 갭. 좀 아닌 것 같다. 그 비유는. 그거 갭을 제가- 입고 갑을 얘기한다니. 권 팀장님. 그거는 아 조금- 이거는 제가 팀장님? 저기 남동공단에서 실제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들었던 말씀이라 직접 아, 물 그렇게 타면 안 네, 되고. 변명이 너무 길어진다. 심해서 쓰겠습니다. 사과하시오. 그 이번에 500명 정도 해고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어젯밤에. 이게 회사의 지출이 매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2분기에 3,600억의 순이익을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한 3,600억 순이익 기록했는데 올해 2분기에는 683억 손실을 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슬 오는 겁니다. 그 기업 실적 둔화가 본격적으로 되고 아직까지 미국에서 그 실업률이 낮아서 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경기 침체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낮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월마트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의 5%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포드도 지금 3,000명한테 정리해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의아해했던 그러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왜 이렇게 실업률은 왜 이렇게 또 낮아? 이거 더 경기를 더 위축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이제 좀 슬슬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괜찮은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보통 10월 다음 주 되면은 10월 1일 날 한국 자동차 판매 발표되고 2일 되면은 이제 미국 차 판매 발표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가 먼저 공급망 문제를 겪은 다음에 포드가 나중에 맞은 건지 아니면 포드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도 이 영향을 미치고 근데 있는지가 시계열로만 분명하다는 거예요. 보면 사실 맞으려면 2분기에 뭐 현대차고 뭐 다른 브랜드 폭스바겐이 맞았어야 되는 거지. 예. 근데 그것도 잘 선방해가지고 가격 단가 올리고 또 현대는 뭐 예를 들면 GM이나 포드나 폭스바겐보다도 기민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다고 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추정을 했던 거고 포드는 이번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3분기 현대차 실적 10월달에 한번 보자. 아, 3분기 실적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 판매. 예. 이게 단순하게 그 이 포드만의 문제라 그러면 포드만 이렇게 판매가 쭉 떨어져 있을 거고. 근데 나는 판매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며칠 있다가 네. 저희가 그 데이터 그 업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거든. 네? 현대차 전 세계 공장의 출하를 내가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데이터가 그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업체가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현대차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출하라는 게 선적도 있고 막 이런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크롤링할 수가 있거든. 그래요? 알려줄게 좀 이따. 네. 그럼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투팩 기술 공개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아침부터 좀 기술 얘기를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중국 배터리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술이어 가지고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지금 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배터리 셀이 있으면은 얘가 하나하나 분리할 수 있으니까 얘를 모아가지고 단단한 케이스에다 집어넣는 게 모듈이에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전기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팩인데 네. 셀투팩은 셀을 모듈로 감싸지 않고 그대로 팩으로 넣는 기술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셀을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 거리를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셀을 좀 많이 넣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모듈을 다 뜯어버리고 셀을 직접 넣으면은 이게 좀 더
셀을 많이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듈 공간만큼은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 이 기술이 이제 셀투팩 기술이라 그래서 배터리 경쟁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렇게 이거를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중국의 CATL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개별 셀의 에너지 밀도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런데 이 셀투팩 기술을 적용한 그 배터리들을 보여줬는데 이거 이제 기린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개발하고 있는 4680 배터리 셀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높다라는 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그 NCM 배터리 기준으로 셀투팩 기술을 완료를 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건 2025년이 될 것인데 기술 개발은 완료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그 CATL보다 개별 셀의 에너지 밀도는 우리나라가 좀 더 높아요. 아, 그럼 우리가 셀투팩 하게 되면 중국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네. 그 전기차 기준으로라는 것들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전에 뭐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했었는데 이제 완료됐다. 그리고 네. 25년부터 적용할 거다라는 그 타임 스케줄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단계에서 배터리 산업 분석할 때 이게 미래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 성장주 잘 나갈 때 미래에 대한 걸 땡겨올 때는 뭐 무슨 셀투팩 기술부터 해가지고 뭐 전고체 배터리, 뭐 리튬황, 리튬 메탈 뭐 이런 되게 복잡한 미래 기술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잘 쳐주진 않아요. 지금은 뭐 그 공급이 딸려서 문제인 상황이라 뭐 그걸 지금은 따지진 않는데 캐시 플로우 그죠? 네, 직접 넣어갖고 네. 얼마 돈 받아내냐 그게 중요한 이게 때죠.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게 제일 가까운 기술이거든요, 셀투팩이. 근데 네. 여기서 중국이 선도하고 있던 그 기술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구체적인 지금 개발 상황들 그리고 적용 시점을 발표했다는 네. 측면에서 좀 한번 의미를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었습니다. 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환율 1,400원을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도 뭐 그랬잖아. 1조 얘기하네 어? 1억 달러 10억 하면 달러. 10억 달러. 예. 1조고 아직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참 문제입니다, 뭐랄까? 대표님. 그래서 지금 이제 1,400원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바뀌는 중이다. 그렇죠. 예전에 1,400원이라 그러면은 뭐 위기죠, 나라 위기. 망한 수준이었는데 이 1,300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찍냐 내일 찍냐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에 1,400원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OMC에서 금리 많이 올릴 것도 다 어느 정도는 그냥 기본이 0.75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400원 찍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채권업계 종사자 100분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채권업계 100분한테 뭐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무려 73명이 이제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게 보합이 26명. 지금 응답자 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럼 몇 명이에요? 73명이 올라간다. 보합이 26명. 한 명, 하락은 한 명. 저 같은 분이네. 그저께 아니 그 저 조사하기 전날 과음하신 분일 수도 있어. 잘못 누른. 이게 뭐야? 환율이 올라가면 돈이 떨어진다는 건가? 이러면서 설마? 아니, 그런 게 아니게 하기 위해서 채권시장 전문가 100분을 엄선해서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그 1,399원 찍었던 날 있잖아요. 네. 그때 정부 개입해가지고 끌어내렸을 때 사실 정부도 그거 개입한다고 해서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실제로 그 환율 차트를 보면은 정부 개입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확 밀려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감히 정부한테 맞서서 거기서 아니야 난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쫙 보다 보면은 개입 끝났나 쇼픈 막 그게 있거든요. 네. 끝났나 하면은 그때부터 사서 다시 그냥 끌어올려 버려요.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정부가 개입했던 거는 우리에게 그 1,400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를 좀 벌어준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그냥 이 지금 원래 9월 조사만 하더라도 상승을 언급한 사람은 25명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도 환율이 높긴 했었는데 아유 아, 뭐 고점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거보다 더 가기 하겠냐. 뭐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죠 사실. 예, 근데 한 달 동안 그때보다 환율이 더 올라갔는데 73분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을 했던 거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 3.82%로 마감을 해서 2011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예, 국고채 3년물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지표거든요. 네. 근데 기준금리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에 또 시장이 같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 환율하고 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9월 FOMC의 0.75%포인트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될 거에 대한 걸 반영을 안 한 걸까요? 했겠죠 설마. 반영했다라고 다 생각했는데 네. 추가로 막 반영되고 또 있는 분위기예요. 미국 금리도 보면 어제도 폭등했어요. 미국 금리.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네. 우리가 너무 높으니까 아 이게 9월 FOMC를 반영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또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네. 야 그럼 이거 발표되고 나면 한 번 더 뛰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생각들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기대할 게 많지는 않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유엔 총회 참석자 갔는데 통화 수업 얘기를 좀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 통화 수업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하는 거라 대통령 뭐 아젠다는 아닌데 그리고 사실 대통령끼리 만나면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해주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통화 수화표를 받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같이 이제 외환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할 때 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제금융사정이나 OECD, IMF를 보면은 한국이 뭔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아 일이 그거 아니한 거라니까요. 지금 통화 수업 다 돼 있어요. 선진국들끼리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할 수 건 있으면 해야죠. 왜 이렇게 화를 또 내세요?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하다니까. 네 중요하죠. 그래서 딴 것도 딴 건데 이게 네. 통화 수업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네. 원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원론적이지. 네. 지금 워낙 상황이 그럴 때는 그럼요. 좀 통화 수합이라는 걸 통해서 그 미국이 상시적으로 통화 수합하는 나라가 뭐 일본, 캐나다, 뭐 유럽 이런 데잖아요. 친하고 그 선진국들은 다들 거의 다 친하고 됐어요. 친한 선진국들은 돼 있으니까 여기에 통화 수합을 개입하는 게 진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 미국에서 달러를 수합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시장의 신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통화 수합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우리가 돈 갖다 쓴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솔직히. 없어요. 예. 아스와프에서 미국한테 피해 준 적도 없어요. 그 예. 미국도 좋은 일하고 우리도 안전해지고 그런 거죠. 네. 예.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